오늘 곽곽 선생님 북토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북토크 사회를 맡은 신규 출판사 마케터 박재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북토크 진행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북토크에는 곽경훈 선생님께서 작가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시겠지만, 곽경훈이라고 하고요. 책을 꽤 많이 적었는데, 이제 잘 팔리는 책은, 책을 10권을 냈지만, 하나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슬프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딱히 잘 팔리는 책은 없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계약 제의는 계속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도 많고 책을 이제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졌는데 또 예상외로 엄청 잘 읽는 사람도 많진 않아 가지고 어차피 계속 그 한정된 풀에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제의가 들어오는 것 같고, 원래 곽곽 선생전도 잘 팔릴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1권이 잘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에 계약할 때 대표님이 원고는 사실은 이 원고가 거의 동시에 다 완성이 되긴 했거든요. 2권 원고가 한 3개월밖에 더 안 걸렸어요. 1권 완성되고 난 뒤에.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2권을 동시에 내겠느냐, 아니면 1권부터 먼저 내고 내겠느냐. 동시에 내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만약에 1권부터 내면 1권이 안 팔리면 영원히 2권이 안 나오는 수도 있다 해서,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럼 1권부터 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1권이 잘 팔릴 거라는 이제 헛된 확신을 갖고 그랬는데 1권 잘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1권 거기 서평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어떤 사람도 어떤 서평이 좀 많았나 하면 얘기가 굉장히 크게 시작하다가 갑자기 끝난다. 그 이제 보통 이제 제 와이프가 저보고 역시 작가란 사람들 다 이상하고 관종이고 작가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매일 제 이름 검색하거든요. 서평 뭐 올라왔나. 제 이름 검색하면 누가 제 책 보고 서평 쓰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해요. 매일. 방근무 하잖아요. 방근무 하면 한 새벽에서 이렇게 되면 환자 좀 없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제 컴퓨터가 원래 이제 전문의가 앉는 컴퓨터가 응급실에 보면 이제 저희 응급실은 다 응급실 구조가 다르겠지만 저희 응급실은 구조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선장실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앉는 자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응급실 뒤에는 CCTV 있어가지고 밖에 상황도 알 수 있고 응급실 현관에 그 안에 중환자하고 이런 걸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 컴퓨터에 아침마다 그냥 제 이름 검색해 보거든요. 근무할 때. 그래서 어떤 서평이 있었나 하면, 얘기가 왜 끝나냐, 이거 왜 얘기가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제가 궁금했는 게 이게 1이라고, 처음에는 곽곽 선생 1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이 1권 끝에 읽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2권이 나온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1권에서 끝에 이건 누가 봐도 2권 나와. 2권에서 이제 본격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끝내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적으면서 얘기가 끝나서 아쉽다는 부분 넘어가는데, 되게 혹평하면서 얘기가 중간에 끝났다고 적어놓은 글을 하면 절대 그렇게 댓글을 달면 안 되지만 늘 마음속에 댓글은, 야, 너는 소설 좋아하고 소설 읽는 애가 이게 얘기가 이어진다는 것도 모르냐, 넷플릭스 드라마만 봐도 알겠다, 이런. 네, 그럼 계속. 네, 그래서 그래서 1권이 어쨌든 잘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2권 못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육사 대표님이 한밤중에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가지고, 2권 원고 있으면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드렸고, 그래서 원고를 달라는 얘기는 2권을 낸다는 얘기인가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2권도 낼 거다 해서
그래서 이제 2권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1권하고 2권하고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르고요. 1권에서는 정말 모험담을 위주로 했고 1권에는 주요 인물이 정말 1권에서는 곽곽 선생하고 곽곽 선생의 분신과도 약간 둘이 같은 인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후야라고 거의 둘이 성격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 두 명이 활약하는 내용이 많고 사실은 2권은 적으면서 전쟁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2권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건 그 2권에 보면 이게 각 챕터에 시작할 때 보면 되게 평범한데 전쟁에 휘말린 사람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름 성실하게 살았고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어이없이 죽는 사람들이 늘 나와요. 그래서 이제 2권에서는 좀 이게 판타지 소설이긴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2권은 좀 현실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르고 2권에서는 사실은 2권 시작하고 한참 동안 곽곽 선생이 나오진 않아요. 그 전쟁 얘기 계속 나오고 곽곽 선생은 한참 후가 돼서야 이제 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2권에서는 그런 전쟁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좀 다루고 싶었고 게다가 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시니컬해서 다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원래 판타지 소설 같으면 왕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적을 물리치고 이제 왕은 이제 벌을 받아가 죽고 이제 주가 탄탄한 부국 강병의 나라가 돼야 되지만 실제로 왕세자는 왕세자 걸린 병은 여기 병사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스크럽 타이푸스 걸려서 죽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세자는 병으로 죽고 이제 은상군이라고 처음부터 나오는 되게 찌질하고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결국에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고 이제 주뿐만 아니라 주를 쳐들어왔던 와도 자기들끼리 완전 망해가지고 이제 거기도 내전 벌어져서 혼란스러운 걸로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원래 전쟁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곽곽선생 자체가 16세기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모델로 하는 가상의 공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 전쟁이 임진왜란하고 꽤 닮아 있는데 이제 임진왜란도 결국에는 끝나고 난 뒤에 일본은 일본대로 돌아가서 이제 동군 서군으로 나눠가지고 싸웠고 명나라도 망하고 그 참여했던 모든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인조 반정 겪고 광해군 시절 겪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실적이고 시니컬한 얘기를 적으면서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적고 싶어서 적었는데 결론은 그래가지고 안 팔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왜 이 소설을 적으면서 저는 원래 거기 이제 여기 나오는 질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그냥 답하면 되죠. 네. 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메디컬 에세이를 처음부터 쓰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저는 원래 SF 작가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SF 작가는 사실 제가 로버트 하인라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SF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SF 소설을 꽤 적고 했는데 습작으로 이제 그거 해서 잘 안 됐고요. 몇 군데 공모전도 내보고 했는데 이제 상은 못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작품을 두고 고려하다가 상은 얘한테 줬다에 제가 무슨 작품에 나온 적은 있거든요. 대학교 때. 그때 황금 드래곤 문학상이라고 지금은 그게 황금가지라고 민음사 자회사에서 하는데 옛날에 문화일보하고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하고 같이 했을 때 단편을 내서 될 뻔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메디컬 에세이를 먼저 적게 됐고, 근데 이제 메디컬 에세이를 제가 꽤 많이 적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날마다 응급실도 적었고,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곽경훈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응급실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또 응급실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낸 칼럼집도 의학적인 내용이고, 반항하는 의사들도 메디컬 히스토리 내용이라서. 근데 제가 적다 보니까 이제 메디컬 에세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 더 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소설을 적고 싶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메디컬 스릴러를 적으라고 저한테 권유를 많이 했거든요. 의학 소설을 적어라. 그리고 응급의학과 곽경훈입니다 내용을 소설로 적으면 오히려
좀 반발도 덜 할 거고 더 낫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제 저는 내가 의사이고 작가라기보다는 저는 작가일 때는 더 그냥 의사와 관계없는 작가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SF를 적고 SF에서도 그런 메디컬 스릴러나 그런 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실은 그 제가 노빈son 시리즈를 적고 난 후에 뜨인 돌에서 이제 청소년 소설로 의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청소년 SF 같은 걸 적어보자는 제의를 받긴 했는데 이제 굳이 그런 내용 말고 이제 제가 의사를 떠나서 순수하게 작가로 하고 싶어서 적은 게 이제 그래서 SF를 했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제가 지금도 한 200자 원고지 400매 정도 쓰다가 만 소설들은 꽤 많거든요. 본편 얘기로 돌아가서 곽과 선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맹 총관이라는 직위를 가진 정말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암행 총관이라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인데 그래서 저는 이 운명이 굉장히 기구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곽곽 선생이었다면 이제 왕 다음으로 권력이 센 사람이니까 뭔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암행 총관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작가님이셨다면 뭔가 포기를 하셨을지 아니면 그냥... 제가 곽곽 선생님. 네. 저 되게 만족하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정말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는 만족하고 잘 살았는 게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버트 하인라인의 모든 소설에는 주인공이 자기거든요. 그래서 늘 로버트 하인라인이 해군사관학교 나온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늘 소설에 보면 엔지니어가 주인공이에요. 엔지니어고 거칠고 모험 좋아하고 시니컬하고. 그래서 곽곽 선생전에 곽곽도 그러니까 그게 뭐 저를 모델로 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곽곽 선생하고 후야하고 사촌이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그게 둘 다 저예요. 둘 다 전데 곽곽 선생은 저한테서 좀 그래도 좀 약간 남아있는 휴머니티라든지 인간적인 정의라든지 이런 걸 싹 제거한 게 곽곽 선생이고요. 곽곽 선생 보면 거의 사이코패스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신 후야는 저한테서 되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만든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보면 곽곽 선생 후야하고 되게 비슷하고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 둘 다 되게 잔인해요. 잔인하고 이제 서슴없이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살인도 서슴없이 그냥 학살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곽곽 선생은 모든 걸 다 계산하고 굉장히 냉혹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를 때도 이게 다 계산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이유가 있고. 근데 후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후야는 보면 한 번씩 충동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저한테 곽곽 선생하고 후야 둘 중에 한 명으로 살 걸 선택하려고 하면 저는 후야로 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곽곽 선생으로 살면 일단 저한테서 너무 인간적인 면을 많이 제거한 캐릭터라서 일단 제가 적고 난 뒤에도 곽곽 선생 캐릭터 보면서 이건 진짜 너무 주인공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했나 한니발 렉터보다 더 잔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야는 왜냐하면 제 소설에 제가 보기에 이 소설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점점 망해가고 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맨스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소설에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자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붉은 시오로 정도의 수준으로 크림슨 타이드나 붉은 시오로 정도 수준으로 그 잠수함 영화처럼.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여자의 심리를 완벽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로맨스를 적으려고 하면 그 와이프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주인공이 저라는 걸 아는데 뭔가 로맨스를 많이 넣으면 이거 누구냐고 분명히 물어보고 그래서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른 게 이게 16세기 동아시아가 배경이면 당연히 여자가 안 나와요. 16세기 동아시아에서 여자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딱 한 명 여자 주요 등장인물 중에 여자가 딱 한 명 나오거든요. 모리인이라고 유일하게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사실은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두를 매니플레이션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일하게 이 소설에서 사랑 비슷한 얘기는 그 모리인에 대해서 후야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의 이게 충성심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 해주잖아요. 그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죽이고 결국에 다 죽이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와도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뭔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곽강 선생은 아예 어떻게 보면 과연 이 인간은 게이인가 아니면 싶을 정도로 여자에 대한 얘기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뭔가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후야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야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 둘 다 후야 곽각 선생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조직에 못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설정 자체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둘 다 한 명은 밀정이고 한 명은 자기 이름도 없고 게다가 둘 다 종교도 보면 이제 여기서 내수교로 나오는 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모델로 한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종교도 되게 비주류 종교를 가지고 있고 둘 다 밀정이고 한 명은 자기 이름도 없앴잖아요. 그 자기 그 반역자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곽각 선생도 따지고 보면 밀정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데도 못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흑색당도 아니고 백색당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가문하고도 잘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조직에 못 속하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좀 약간 조직에 못 속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보면 제가 늘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40대 대구 출신의 고소득 전문직 그리고 이성애자고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되게 아주 주류 중에 주류에 속하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2000년대 초반 제가 컸던 1990년대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저야말로 주류 중에 주류에 속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에서 저도 그렇지만 자기 말투를 잘 안 고쳐요. 왜냐하면 경상도 말투를 굳이 고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늘 사회의 주류 세력이었고 드라마에서도 경상도 말 쓰는 사람 깡패로 나오더라도 좀 의리 있고 친구의 유호성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좋게 나와요. 그런데 전라도 말투를 가진 사람들은 말투를 많이 바꿔요. 서울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대놓고 잘 안 써요. 웬만한 데서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거지. 경상도 사람처럼 대놓고 마구 쓰지 않거든요. 그거는 벌써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 말투란 것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보면 되게 주류 사회에 속했는데, 근데 또 딱히 생각해 보면 그 주류에 속해서 그 안에서 겉도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삐딱한 편이거든요. 삐딱한 편이고, 의과대학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의과대학 별로 안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연극 배우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연극 배우나 인류학자. 네. 근데 이제 연극 배우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생긴 사람이 연극 배우를 하면 할 수 있는 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그때 연극 배우를 했으면 한 5%의 확률로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살인의 추억의 송강호 역할도 제가 했고, 지금 뭐 그런 연기파 배우들이 하는 예를 들어 뭐 박성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역할을 카지노도 제가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지금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데 세상이 나를 안아주느라고 비관해서 술 많이 먹고 알코올성 간경화 걸려가지고, 알코올성 간경화가 오면 되게 피토하고 죽거든요. 위시도 정맥류 출혈이라고. 그래서 지금쯤 어딘가에 응급실 피토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95%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4대 부속고등학교라고 좀 좋은 고등학교 나오셨거든요.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 잘했는데 중앙대 연극과 가신 친구분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고3 돼서 막 진로 결정할 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평생 힘들게 연극계에 있다가 막판에 조금 인생이 펴가지고 대구 시립극단 감독이 됐는데 간암 걸려 죽었어요. 술 많이 마셔가지고 간세 포함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 얘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했죠. 네가 만약에 문과를 가면 너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사법고시가 될 수가 없다.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맞다.
그리고 니는 대기업에 가면 니는 한 몇 달 다니고 잘린다. 니처럼 그렇게 조직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고, 그리고 이 기자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 기자를 하면 아주 악덕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죽을 거다. 살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하니까 니처럼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가진 인간이 의사가 되는 게 니한테도 가장 좋고 사회에도 가장 좋을 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 갔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갔고 가서 공부 한 개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학교를 안 갈까봐 아버지가 제 동생도 같은 의과대학 다녔거든요. 그래서 일단 둘이나 다니니까 아침마다 태워주셨어요. 보통 고등학생은 태워줘도 대학생은 잘 안 태워주잖아요. 태워준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 안 갈까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한 개만 알고 두 개는 몰랐는 게 학교에 태워주잖아요. 제가 다녔던 영남대학교 병원이 대구 시내하고 되게 가까워요. 다운타운하고. 태워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가 가고 동생도 교실로 가면 의대는 의대는 다른 가고 다르게 고등학교가 똑같거든요. 저희가 강의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같은 수업을 의대가 수업을 따로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수님들이 들어와요. 고등학생처럼. 추석도 부르고. 그래서 저는 8시 반에 딱 태워주면 9시부터 수업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생 올라가고 하면 저는 보면 또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못하는 내 친구한테 대출을 부탁한다. 대리 출석해다오 하고는 이제 대구 시내에 가서 그때만 해도 아침에 영화 보면 쌌거든요. 조조 할인 영화를 보고 이제 영화를 다 보고 이제 오전 수업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와서 같이 잘 공부하고 있는 애를 꼬셔가지고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2교시 정도 수업을 듣고 집에 갔죠. 공부 한 개도 안 했어요.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본과 3학년 4학년 때는 복싱으로 다닌다고 그때 병원 실습하거든요. 병원 실습 빠지고 복싱하러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운 좋게 또 의사 면허 시험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보위를 먼저 가서 3년 동안 공보위를 하면서 제가 생각에 나는 의사를 안 할 거다. 나는 임상의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가서 갈 학교도 제가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공보위 3년 하면서 느낀 결론이 뭐였나 하면 유학 가서 인류학자로 성공할 만큼 난 똑똑하지 않다. 그리고 안 똑똑한 아들을 유학 보내줄 만큼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의과대학 돌아와서 인턴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요, 제가. 의과대학도 한 번 유급해서 7년 다녔고. 그래서 이제 인턴을 했는데 할 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 있는, 저 정신과 의사 되고 싶었는데 정신과는 원래 정재영이라고 정신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는 인기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2명 뽑는데 6명 지원했는데 제가 독보적인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그래서 이거 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정신과 하는, 저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후배인데 정신과 레지던트 하는 후배가 해보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영남대병원 정신과 제일 높은 포스가 되게 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본과 3학년 때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보고 니는 유급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무 이유 없이. 왜요? 하니까 니는 그냥 왠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진짜 유급시켰어요. 갑자기요? 네. 요새 같으면 난리 나겠지만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배 말은 사실은 정신과는 그분이 갑자기 뽑으라 하면 뽑는데요. 그래서 형 말 잘하고 특이하니까 의외로 우리 보스가 좋아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희망을 좀 가졌는데 그날 밤에 생각해 보니까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제 인생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레지던트까지 떨어지면 진짜 엄청 망신해. 그럼 또 다음에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 너무 트럼프 만나기 전에 트럼프가 날 좋아할 수도 있으라고 믿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빼고 이제 응급의학과로 했는 이유가 응급의학과는 없다가 만든 과거든요. 90년대 중반에. 그래서 이제 응급의학과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사실 너네 응급의학과 없어도 되지 않느냐. 옛날에 응급실에 인턴들만 있을 때도 다 치료됐잖아.
그래서 뭐 정부 정책 때문에 너를 만든 것이 너가 꼭 필요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업동과를 만들면 이게 좀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옛날 그걸 이용해서 일 안 하는 교수나 레지던트도 되게 많았거든요. 제 또래만 해도 요즘에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서 이제 응급의학과는 아무도 지원 안 해서 가게 됐고 그래서 응급의학과 하면서 이제 더욱 더 비주류가 됐거든요. 이게 보면 보통 이제 의사들이 가지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바라보는 것하고 제가 의사라는 직업에 바라보는 게 그래서 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한 번도 주류 집단에 있는데 한 번도 거기 핵심 그룹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말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을 일상에서도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대화를 할 때 구어체를 사용하지 않고 문어체를 써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수없게 보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문어체를 사용하고 저는 지금 쌍둥이 딸 키우는데 36개월쯤 된 그 한 명이 혼자 놀아요, 혼자.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럼 애들 다 같이 모였는데 자기 혼자 딴 거 하고 있고. 심지어 쌍둥이 동생이 놀라다 해도 가끔 놀아주다가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에 빠져서 무슨 막 비행기 나오는 오디오북만 엄청 듣고 막 그거 흉내내고 이러거든요. 그 와이프가 걱정해요. 혹시 자폐증 아니냐. 내가 자폐증은 아니고 저거는 나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저랬다. 저는 한 번도 골목에 나가서 저는 어렸을 때 대구에서 가서 그때는 다 골목에 나가 놀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골목에 나가 논 적이 없어요. 왜 굳이 그러니까 나쁜 말 하면 저 덜 떨어진 애들하고 왜 놀아야 돼? 그래서 애들하고 안 놀고 책 읽었어요. 책 읽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인간과 대화해서 말을 배운 게 아니라 보통 죽은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을 배우거든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문어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희 집이 쪽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유치원에 보냈거든요. 옛날에 유치원 안 보냈는데 유치원 가자마자 왕따가 됐거든요. 유치원에 와서 애들끼리 노는데 혼자 따로 놀고 게다가 애들이 무슨 얘기하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700명 중에 3등으로 입학선서하고 들어가서 첫 시험에서 119등 했거든요. 그리고 그 119등이 중학교 때 제일 잘한 등수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서울하고는 좀 다른데 대구는 정말 공부 못하면 죽어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90년대 대구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산업이 다 망했고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못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지금도 보면 대구 수성구가 되게 의과대학도 많이 보내고 서울대도 많이 보내는 이유가 진짜 보통에는 서울대에 와서 제가 보는 그냥 교육열이나 경쟁의식은 이거는 대구에 가면 이 정도는 교육열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저희는 정말 서울에는 강남에서 애들 공부 못하면 유학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돈 많으니까 빌딩 하나 줄게 이게 되지만 대구에는 공부 못하면 정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엄청 컴페터티브한 상황에서 했는데 전체 3등으로 들어와가지고 119등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한 인간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는 완전 더 찐따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갑자기 또 성적이 잘 하게 됐어. 다시 고등학교 첫 시험 쳤는데 다시 전교 3등이 된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딱 3명 가는 고등학교에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저의 과거를 몰라요. 옛날에 찐따였다는 걸. 근데 갑자기 한 100등으로 들어와서 전교 3등을 하는 데다가 그때 뭘 알았냐면 제가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통 옛날 남자 고등학교는 학기 초에 가면 애들끼리 싸워가 서열을 정하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는 게 이 싸움은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기세다. 그래서 힘 좀 세고 싸울 때 과격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뒷반에하고 시비가 붙어서 제가 맞았잖아요. 맞으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복수하냐면 그 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시간표 보고 가장 무서운 학교마다 있는 약간 사이코 같은 선생님 수업 시간을 봐놔요. 그리고는 그 사람 수업 시간에 우리 반에서 화장실 가겠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나와요. 그리고는 화장실 안 가고 그 반으로 들어가가지고 걔한테 가서 때렸거든요. 왜냐하면 기습을 하려면 상대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해야 돼요. 그 무서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때릴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그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 가서 때리면 저도 맞겠지만 그 무서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와서 사람을 패는 애하고 아무도 안 싸워요. 왜냐하면 이건 미친놈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미친 사람이거든요. 기세를 보여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학기 초에 한 번씩만 그런 일을 하면 1년 내내 아무도 저하고 안 싸워요. 일진이든 저희 학교에 학기부 있었거든요. 학기부도 저 안 건드렸어요. 약간 쟤 좀 공부 잘하는데 이거다. 고등학교 어디? 달성고등학교. 알고. 네. 저희 학교가 그리고 또 공부 못하고 싸움하고 이런 걸로 유명한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그런 집단에서 늘 그렇게 겉도는 존재였는데 이제 고등학생부터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힘이 세면 사람이 되게 공격적이고 힘이 세면 이게 특이한 사람이 약하면 괴롭힘 당하고 특이한 사람이 되게 공격적이고 세면 그냥 고등학교 때는 친구도 많이 사귀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미친놈 같지만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얘하고 같이 지내면 나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곽각 선생이죠. 그래서 보면 곽각 선생은 호야하고 다 보면 그래서 소속감이 없잖아요. 주라는 사회에 살고 심지어 둘 다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 곽각 선생은 심지어 안행 총괄인데 어떤 집단에도 소속감이 없어요. 보면 얘가 백색당을 꼭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왕한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사람 죽이면서도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게 결국에 내가 이렇게 살인을 해도 그러니까 이 소설에 제일 이제 사람들이 이 소설 제가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설에 보면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사실은 제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곽각 선생이 제일 사람을 적게 죽는 방법을 선택하긴 해요. 늘 보면 어떻게 하든 대다수의 백성이 많이 사는 쪽으로 선택하잖아요. 그게 자기 목표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안티히어로인데 너무 그런 안티히어로를 그려냈고 이게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에도 안 속하고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인데 되게 이제 사람들이 소설을 읽고 재밌으려고 하면 뭔가 주인공한테서 자기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인공에게 자기가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근데 곽각 선생한테 감정이입이 되려고 하면 일단 소속감이 없는 아웃사이더여야지 감정이입이 되는데 전체 그 사회에 소속감이 없는 아웃사이더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 소속감 없는 아웃사이더가 책도 좋아해야 되고 우연히 이 책을 읽어야 이 책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곽각 선생전을 이렇게 쓴 제일 큰 이유는 우리나라 SF나 판타지는 보면 되게 기발하고 팬시하고 밝은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F 작가는 김초엽 씨인데 김초엽 씨 소설도 제가 읽어보면 되게 정교하고 기발하고 밝아요. 은근히. 아니면 아예 웹소설처럼 웹소설로 가서 되게 황당무계하고 되게 환상적인 그런 진짜 무협 되게 가벼운 걸로 가거나. 근데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되게 다크 판타지, 어둡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되게 시니컬한 내용의 책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적었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안 적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틈이 거의 없다. 틈새란 존재하지 않는다. 벌써 1시간이 거의 네.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나오는 신간 2권 속 작가의 말에 이런 말을 적어주셨어요. 혹시 직접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작가가 대중이 지닌 낭만적인 환상을 만족시키는 것과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아동바동한다.
곽각선생전도 그런 균형 잡기의 결과물이다. 제대로 균형을 잡았는지 한쪽으로 기울고 말았는지 그 판단을 부탁한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주신 건 뭔가 대부분의 작가도 많이 생각할 법한 질문이고 독자분들도 소설을 읽으면서 한 번쯤 떠올릴 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중이 지닌 환상과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사실은 이건 그냥 네. 있어 보이려고 적은 에필로그라 가지고요. 별 정말요? 대단한 뜻을 갖고 적은 건 아니고,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왠지 네. 에필로그에 뭔가 멋진 말을 적고 싶어서 짠해서 적었는데, 사실은 대중이 지닌 환상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중이 지닌 환상을 알고 있으면 책이 잘 팔렸겠죠.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걸 잘 알았으면 책이 지금쯤 잘 팔렸겠죠. 그래서 제가 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권이나 적었는데 다 베스트셀러가 못 된 이유가, 제가 아직까지 대중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마음에서는 대중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좀 삐딱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중이 원하는 건 뭐 이런 감은 좀 더 펑키하게 적거나 좀 더 권선징악적인 얘기로 적거나 아니면 좀 더 가볍게 적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로맨스 넣고 여자 주인공도 나오고 그런 요소를 했으면 더 잘 됐을 것 같긴 한데, 왠지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좀 못 잡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쓴 모든 책의 문제가 균형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은근히 굉장히 제가 북토크나 아니면 방송에 나가거나 강연 가서 엄청 책을 열심히 팔려고 많이 웃긴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정작 책 쓸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책은 제 맘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대중이 원하는 걸 약간 뒤통수 치는 얘기를 잘 적어서, 그래서 뭐 그냥 균형 잡기 결과물인데 균형은 못 잡은 것 같아요. 못 잡은 것 같고, 아까 말했지만 틈새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었는데 그 틈새 시장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제가 만족한 게, 제가 옛날에 소설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 단편을 주로 적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는. 왜냐하면 장편의 긴 얘기를 끌고 나갈 만한 그런 제가 경험도 부족했고 그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가 돼서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런 글솜씨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이게 꽤 긴 내용이거든요. 200자 원고지로 하면 한 200자 원고지 한 2,800장 이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1,300장, 1,300장이라서. 그래서 이 정도 긴 내용을 끌고 나갈, 그 하나의 완결된 얘기로 이렇게 긴 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그런, 그래서 뜻깊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언젠가 잘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근데 이 언젠가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약간 그 얘기 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부활을 믿고 공산주의자들은 죽어서 사후복권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가들은 그 작가라는 존재는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안 팔리는 이유는 내가 잘 못 적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운이 없거나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해서 안 팔린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고 살다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언젠가는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은 이제 애초에 이 소설 쓸 때부터 이거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잘 팔리지 않을까란 헛된 상상을 하고 쓴 거라서, 그래서 뭐 운 좋으면 언젠가 잘 팔릴 날이 운이 매우 매우 좋으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상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응급실에 환자들이 와서 제가 이 병은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기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제가 기적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현실을 직면하게 해줘야 돼요. 그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해줘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언젠간 잘 팔릴 겁니다. 마케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뭐 맨날 말보다 원래, 그리고 이 책이 이게 왜 처음에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제가 원래 처가가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와이프하고 같이 제주도 이렇게 해변 돌아다니다가 제주도에 별방진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외구가 쳐들어오는 거 방어하는 성이 있거든요. 네. 그 성을 보면서 뭔가 저런 배경의 판타지 소설을 적겠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하면서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 곽곽 선생이라고 그 소설 주인공 이름은 곽곽으로 할 거다 하니까 와이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야 그런 이름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책 누가 읽냐 이런 말에 오기가 붙어서 원고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적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약간 암행어사 박문수에 좀 더 암행어사 박문수하고 그 강동원이 나왔던 전우치전 있잖아요. 거기서 전우치 캐릭터 같은 걸 섞어가지고 이제 팔도로 돌아다니며 약한 사람 도와주고 이제 탄관오리를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 막 처음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당신 도대체 뭐야 하면 대체 혹시 곽곽 선생이라고 들어봤는가? 그게 날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구상하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장 딱 적는 순간 알았죠. 얘기가 엄청 어두우시구나. 그래서 펑키한 얘기 못 적는 걸로. 아마 이게 그렇게 펑키한 얘기로 적었으면 잘 풀렸을 것 같긴 한데 똑같은 설정에 곽곽 선생이 사람 좀 덜 죽이고 좀 착하게 그렇게 그렸으면 잘 팔렸을 것 같긴 해요. 펑키한 얘기로. 근데 얘기가 되게 어두운 얘기라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언젠가 펑키한 가벼운 얘기를 못 쓸 것 같아요. 또 쓰면 또 어두워질 것 같고. 원래는 이제 곽곽산생전이 잘 팔리면 이거 시퀄도 내고 프리퀄도 내야지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설문지에 곽곽선생이 사람을 언제 맨 처음 살인했느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잘 팔리면 프리퀄을 적으려고 구상을 해놨거든요. 얘가 어떻게 해서 암행총관이 되고 이제 암행총관 되기 싫어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반항해서 막 도망가는 얘기 이런 걸 적으려고 하는데 이제 잘 팔려야 나오는 거라서 그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많은 출판사 분들하고 책을 많이 써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써오신 경험이 결국에는 독자분들이 원하는 이야기, 지금 필요한 책을 써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곽곽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별로 그렇게 인기 없는 제가 별로 그렇게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또 더운 날씨에 이렇게 먼 곳까지 사실 여기 저희 집에서는 되게 가깝거든요. 저희 집에서 2km밖에 안 되는 거리라서 직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먼 곳까지 또 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책은 좀 더 지금 계약해서 원고 넘긴 책도 있고 SF 소설 넘긴 것도 있고 또 이제 구상해서 계약 단계 이제 거의 MOU 정도 맺고 쓰고 있는 책도 있는데 아마 그래서 다음으로 나올 책은 SF 소설이 될지 아니면 통증에 관한 책을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게 될지 아니면 제가 가장 내고 싶은 책은 아직 이게 이런 원고를 쓰고 있다는 말만 했지 계약 안 한 원고가 하나 있는데 아마 그런 3권 중에 책 중에 한 권으로 아마 다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3권 다 잘 팔릴 것 같진 않네요. 차기작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북토크 마치겠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작가님 그리고 와주신 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